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주소 지정 방식,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 봤습니다. 어드레싱 모드가 뭐라 했죠? 그 명령어의 대상이 되는 거. 일단 명령어의 그 동작을 나타내는 거, 어떤 동작을 나타내냐 하는 것은 우리가 OP 코드,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드라 했습니다. 그럼 그 오퍼레이션 코드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오퍼랜드, 피연산자라 했죠. 근데 그 피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레지스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메모리 상의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거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걸 보고 우리 어드레싱 모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네,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례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implied, 그러니까 뭔가 암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 피연산자가 묵시적으로 명령어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방식의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명령어의 종류, 그러니까 OP 코드 그 정의의 자체에 아예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할지 그 명령어 안에 다 내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영주소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필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예시처럼 이렇게 그냥 명령어만 있고 그 다음에는 있는 주소 필드 같은 거 아예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말 그대로 그 피연산자가 레지스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PU 레지스터를 피연산자로 지정하는 방식, 이걸 보고 우리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라고 말합니다. 다음 예시처럼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밉스 어셈블리어 코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예, 앞서 그 add 예시 좀 봤을 거예요. 그처럼 t2라는 목적지에다가 t0 더하기 t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지스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스터가 네, 그 명령어에서 주소 필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 볼 거예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피연산자 그 자체가 명령어 주소 필드에 들어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mmediate, 그러니까 immediate 한 값, 바로 명령어를 패치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주소 필드에 오퍼랜드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번 거는 아까 보여줬던 그 밉스와 다르게 이번에 6502 어셈블리어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보면은 이 명령어는 어큐뮬레이터, 그러니까 누산기 레지스터에다가 16진수값 0x10을 로드해라 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0x10이란 값이 그냥 바로 이렇게 명령어의 코드 안에 들어있죠. 어떤 레지스터나 아니면은 메모리 주소를 명시하지 않고 어떤 것이 그냥 피연산자인지 아예 명령어 주소 필드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650이라는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즉시 값이 뭔지 즉치라고도 하거든요. 네, 즉시 값인데 그 치, 그러니까 수치할 때 치 해서 즉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즉시 값이 표현할 땐 이렇게 앞에다가 샵 기호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네, 덧셈이거든요. 덧셈인데 어큐뮬레이터에다가
0x20이라는 16진수 값을 더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음에는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직접 주소를 먼저 봅시다. 직접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메모리 주소가 뭐냐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주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뭐 16비트 주소다 이러면 0x1234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0x1234가 바로 직접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이제 그 피연 산자가 위치한 유효 주소, 그러니까 실제 주소가 곧 그 주소 필드에 들어가는 주소 값이기 때문에 직접 주소, 그러니까 다이렉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제 다른 말로 절대 주소라고도 합니다. 앱솔루트 어드레스라고도 해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주소라 해서 주소 필드에다가 피연 산자의 실제 주소를 바로 기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직접 주소랑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서 이제 인다이렉트 하다, 그러니까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 또 있습니다. 간접 주소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한번 뭔가를 거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직접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령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OP 코드가 있고 주소 필드가 있죠. 주소 필드. 여기에다가 뭐 바로 0x 뭐 1000 같이 이렇게 그 주소값, 그러니까 피연 산자의 주소값을 직접 적는 경우를 이제 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간접 주소 같은 경우에는 0x1000이라고 적으면은 0x1000에 피연 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연 산자가 있는 곳에 그 주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0x1000으로 가면요. 피연 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 이 OP 코드의 그 대상이 되는 피연 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연 산자가 있는 곳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피연 산자가 있는 곳에 주소. 그래서 아마 0x 뭐 피연 산자가 예를 들어서 0x 2030에 있다고 치면은 0x1000으로 가잖아요. 0x1000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 피연 산자 데이터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30이라고 하는 그 주소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참조를 해가지고 0x 2030 상에 있는 그 피연 산자를 명령어의 그 대상으로서 연산하게끔 이렇게 추가적인 그 주소 참조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주소를 사용할 때는요, 이 간접 참조, 그러니까 메모리 참조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CPU의 그 클럭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보고서 간접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간접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흔하게는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주소 필드에다가 레지스터를 넣어주긴 하거든요. 레지스터 번호를 넣어주는데 그 레지스터가 피연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 안에 피연 산자의 그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피연 산자의 실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아예 그 주소 필드에다가 주소를 넣어줬어요. 주소를 넣어줬는데 메모리 주소를 넣어줬죠. 근데 그 메모리 주소로 갔더니
P 연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P 연산자가 있는 또 메모리 주소가 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 필드에 들어있는 값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여기에는 P 연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P 연산자에 또 다른 주소가 들어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참조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임의로 그냥 따로 뭐 존재하는 그 CPU의 어셈블리어 코드는 아니지만 그냥 임의로 한번 약간 뭐 굳이 예를 좀 들자면 그 AVA랑 좀 비슷하게 생긴 어셈블리어 코드를 그냥 임의로 설명을 위해서 써본 건데 네, 이거는 일단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든 거예요. 자, R16이라는 레지스터에다가 8000 번지에 있는 값을 저장해라, 로드해라 라는 명령어죠. 그래서 8000 번지, 메모리에 8000 번지로 갔더니 16진수 1, 2라고 하는 게 있어서 R16에는 이제 R16 네, 안 찍히는데 R16에는 8000 번지에 있는 1, 2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봐볼까요? 그 다음에는 R17에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어셈블리어 코드의 필드들 막 이런 거 설명해서 레이블에 대해 얘기했죠. 레이블에 대해서 좀 어차피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좀 미리 보면서 좀 익혀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좀 예를 같이 들어볼 텐데 자, 레이블 만났죠. 데이터 1이라는 이러다가 명령어들이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데이터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데이터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메모리 공간 한쪽에다가 그래서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갖고 define byte 해서 f1이라는 값을 갖는 데이터 1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메모리 상에다. 그래서 이게 그 어셈블러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있는 그러니까 이 F1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상의 바이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 여기에 이제 심볼로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 1 하면은 그 주소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저는 여기서 예를 들 때 이 A002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 1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데이터 1은 A002에 있어요. A002에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어셈블러는 여기다가 A002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넣은 거랑 다르게 레이블을 넣으면은 이렇게 직접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 간접 주소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간접 주소는 이제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소괄호로 묶으면 간접 주소다라고 그냥 임의로 정의를 해본 겁니다. 직접 주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거는 CPU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명을 위해서 이해해 주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R16이라는 레지스터에다가 8000 번지에 들어있는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피연산자를, 그 피연산자 값을 R16에다가 저장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메모리상에 8000으로 한번 봐봅시다. 8000. 여기 있죠, 여기. 가봤더니 메모리상에 이렇게 쭈루룩 02A0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16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A002라는 주소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또 뒤에서 설명할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서 설명을 할 거긴 한데, 지금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다루게 될 어셈블리어 코드들을 보면은 이제 메모리 상에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될 건데, 메모리의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CPU 그 구조마다 이제 메모리 상에 저장되는 그 바이트 순서가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이제 0x 1, 2, 3, 4라는 16진수 값을 메모리상에 저장할 때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16진수 두 자리가 1바이트거든요. 어쨌든 1, 2, 3, 4 이렇게 저장하게끔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고서는 이제 빅 엔디안이라고 하고요. 0x 1, 2, 3, 4라고 하는 16진수의 2바이트 데이터를, 그러니까 16비트 데이터를 3, 4, 1, 2라고 이렇게 역순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3, 4, 1, 2 이런 방식을 두고서 리틀 엔디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틀 엔디안 구조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X86이 그렇거든요. 아까 좀 예를 들었던 그 6502 같은 경우에도 리틀 엔디안으로 저장이 돼요. 리틀 엔디안을 좀 여기에선 예를 든 거예요. 어쨌든 8000 번지로 갔더니만 이렇게 주소값이 A002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A002가 가리키는 A002로 갔더니 F1이라고 하는 메모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 데이터가 바로 피연산자죠. 피연산자. 그래서 그 F1이라고 하는 값을 R16이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그러니까 적재를 했다 하는 명령어를 지금 예시로 들은 겁니다. 이번에는 인덱스와 베이스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효 주소,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준 주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베이스 주소라고 하는데, 베이스 주소에다가 인덱스 값을 그냥 더해서 구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기준 주소가 1, 2, 3, 4고 인덱스가 5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배열 접근할 때 사용하거든요. 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것들을 배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배열의 시작 주소가 0x 1, 2, 3, 4일 때 뭐 배열의 그 다섯 번째 인덱스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 주소 5를 그냥 더해가지고 0x 1, 2, 3, 9가 이제 이 유효 주소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더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시작 주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프셋 값을 의미를 하는데, 이 인덱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에, 레지스터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레지스터를 보고선 이제 우리는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덱스 레지스터를 그 베이스 주소하고 함께 그 베이스 주소를 주소 필드에 두고 인덱스 레지스터를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이 어드레싱 모드를 보고서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 그러니까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반대죠, 오히려. 그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은 그러니까 주소 필드에 베이스 주소, 그러니까 배열의 뭐 시작 주소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덱스 레지스터를 그 옆에다가 이제 표기를 함으로써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을 같이 더해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구하겠다, 이렇게 어드레싱을 한 것과는 대비되게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기준 주소, 그러니까 베이스 주소를 저장을 해놓고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덱스 값을 오히려 주소 필드에다가, 그러니까 주소 필드에 인덱스 값을 넣는 그런 주소 지정 방식을 통해서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이제 주소 필드에다가 해 놓는 그런 방식의 어드레싱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50이 어셈블리어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 한번 봐볼까요? 잠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650이라고 하는 거에 레지스터가 뭐가 있는지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650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 있는 범용 레지스터,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에는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A가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X랑 Y, 이 두 가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범용 레지스터가. 그래서 이 코드는 인덱스 레지스터 X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ARR1과 X 레지스터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의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 ARR1이 어딨죠? 이 밑에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메모리상의 그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쓸 수 있는 그 레이블을 이제 쓴 거예요. 그 레이블 옆에다가 데이터 디파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바이트의 배열로서 10, 20, 30, 40, 50 이렇게 5개의 바이트들의 배열을 이렇게 ARR1이라고 하는 레이블 주소에다가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ARR1을 이제 주소 필드에 둠으로써 베이스 주소로 두고,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두고, 이제 X 레지스터의 값, 지금 0이죠. 지금 0이니까 X 레지스터의 값을 인덱스로 둔 거.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그 고급 언어에서 많이 다뤘던 배열처럼 보여주자면은, 이건 진짜 바이트의 배열이죠. 바이트 배열인데, ARR1에 0이라고 써준 것과도 같고, 이렇게 시작 주소에다가 0을 더한 이런 것과도 똑같죠. 자, 그리고 X 레지스터의 값을 하나 인크리먼트 했습니다. 자, 이제 X의 값은 1이에요, 1. 그럼 이 코드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
ARR 1에 접근하는 거죠. ARR 1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20에 접근하는 겁니다. 좀 포인터 식으로 좀 나타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셋. 이 오프셋이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X 레지스터였던 거고요. 다음에 또 인크리먼트에서 이번에는 X가 2가 됐죠. 2가 됐으니까 지금 ARR 1 플러스 하나 둘 네, 아이고 하나 둘 해서 네, 0x30을 LDA에다가 저장하는 코드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이 뭘까요? 바로 되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값을 계속 주소 값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우리가 코드에다가 ARR1 플러스 1 ARR1 플러스 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셈블러가 어차피 이거 그 ARR1의 주소값 있죠. 그 주소값에다가 1 더하고 5 더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분명히 LDA ARR1 하고 X 이렇게 돼 있는데 그 X 값에 따라서 접근하는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럼 이거에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우리들 C 언어 만들 때 뭐 배열 흔히 접근할 때 I 막 이렇게 써놓고 I는 뭐 0부터 뭐 이렇게 랭스까지 랭스만큼 해서 다 접근할 때 ARR I는 뭐 예를 들어서 I 곱하기 1000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 지금 이 첨자 이 인덱스 값을 하드 코딩 안 해주고 그냥 I 값이라는 변수를 넣어준 거죠. 그것처럼 어셈블러에서도 이렇게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이렇게 인덱스 레지스터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되게 그 코드의 반복을 줄이고 단순 반복적인 그런 코드들을 이렇게 편리하게 기술할 수 있게끔 굉장한 융통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제 릴레이티브 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의 상대냐, 어떤 거의 상대적인 값이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여러분들 그 PC라고 하는 것이 뭐를 저장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저장하는 것이 어떤 값인지. 네,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LDA 50이라고 하는 명령어 이거를 패치해서 실행하고 있을 때 PC 값은 2002가 됩니다. 그런 PC 값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오프셋을 주소 필드에 넣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소 필드를 오프셋을 주소 필드에 넣는 그런 주소 지정 방식을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실제 주소를 다 넣어줄 필요가 없어서 되게 그 주소 필드를 뭐 2바이트를 써야 될 거를 1바이트로 막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PC 상대 주소라고 하는 건 어디 사용되냐면요, 바로 근거리 분기, 근거리 점프 명령어나 뭐 그런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역시 650이 어셈블리어를 가져온 건데, 어, 네, 이거는 그 명령어가 좀 우리가 아직 안 다뤄본 얘기들에 대해서, 안 다뤄본 토픽에 대해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뭐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간략하게 어떤 거를 실행하는 코드인지 설명을 해주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코드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시 코드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 일단 2000 번지에서 시작하죠. 이 org 뭐라 했죠? 이거 보고서 sudo instruction assembler directive라고 했죠. 그래서 2000 번지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는데요. LDA 그 50 이렇게 해서 A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에 50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50을 빼줍니다. A에서 어큐뮬레이터에서 빼줍니다. 그럼 뭐가 남죠? 0이 남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 ALU 연산한 다음에 그 연산 결과가 어디에 반영된다 했죠? 상태 레지스터에 반영된다 했죠? 상태 레지스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그 연산 결과를 반영하는 정보들을 저장한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로고, 하나가 캐리, 오버플로우, 뭐 아니면 뭐 하프 캐리, 아니면 뭐 사인, 그러니까 음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50에 아니 50입니다. 50에서 50 뺐으니까 뭐 남죠? 0 남죠. 0 남으면은 무슨 비트가 세트되죠? 네, 0이니까 제로가 세트가 됩니다. 상태 레지스터에서는요. 그 상태 레지스터 값을 보고서 50이랑 50이 같다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브랜치 온 이퀄,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점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경우에 같은지 어떻게 판단하죠? 서로 빼가지고 0 나오면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로 플래그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점프를 하는데, 같으니까 온 이퀄이라고 하는 곳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쭉 실행이 되겠죠. 쭉 실행이 되다가 점프 넥스트를 만나서 넥스트를 점프해서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게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온 이퀄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LDA FF가 저장되고 그 다음 부분을 쭈루룩 실행하게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게 뭘 하는 거냐보다는, 이게 기계 코드로 번역됐을 때 주소 필드에 몇이 들어가냐예요. 자, on equal은 레이블인데, 레이블이 들어가는 값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200C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소 필드가 그냥 05예요. 05. 200C가 아니라 05라는 거죠. 자, 이게 그
왜 05일까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을 봐봅시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이 코드는 영역스 2005에 있습니다. 2005에 있는데 PC가 뭘 저장한다 했죠?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한다 했죠. 다음 명령어 주소? 예, 2007입니다. 이게 PC예요.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근데 2007의 기준에서 예, 5바이트만큼 더 뒤로 가면은 바로 200C, 그러니까 on equal, 그러니까 즉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LDA 그 0xFF가 있는 200C라는 주소값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 on equal 자리에 들어가는 이 05라고 하는 이 값, 이 주소 필드에 들어가는 값은 그 PC 값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만큼 뒤로 점프할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하고 상반되게 이 점프 넥스트를 봐봅시다. 점프 넥스트. 자, 넥스트는 주소가 몇이래요? 예, 2002죠. 2002. 점프 넥스트 코드의 기계어 코드를 봐봅시다. 4C 02 20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거는 상대적인 그 점프 해야 되는 위치, 그러니까 얼만큼 뒤로 가야 되는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 절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 실제 주소 어디로 점프해야 되는지 16비트 메모리 주소 2002가 이렇게 그 주소 필드에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PC 상대가 사용됐고 PC 상대 주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적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대적인 변이 이 0.5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어셈블러가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기계어로 코딩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어셈블리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주소 계산의 편리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직접 그 메모리 상에 어디에 적재가 되고 어디에 어떤 값을 넣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다 써주면은 실수하기도 쉽고 되게 번거롭죠. 네, 그런 것들을 계산을 어셈블러에게 맡기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 환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주소를 지정하는 각종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명령어 집합에 따른 컴퓨터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그 컴퓨터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할 때 간단하게 어떤 건지 막 특징을 그냥 막 암기를 막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좀 다시 얘기해 볼 거예요. 일단 컴퓨터 발전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좀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값이 매우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컴퓨터들은 그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하드웨어를 좀 단순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짜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두고서 이제 무어의 법칙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처럼 CPU도 역시 반도체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 중에 하나로서 되게 직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CPU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왔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이 CPU의 그 성능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되게 좋다라고 여겼어요. 되게 많은 명령어를 제공하고, 예, 많은 가지수의 명령어를 제공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그 고급 언어로 되게 1대1 치환할 수 있게 되게 편리하게끔,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되게 편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별의별 잡다한 명령어들을 막 최대한 많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방식들, 이런 것들을 편의를 위해서 주소 지정 방식들을 제공을 하게끔, 그리고 또 그렇게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이나 뭐 그런 피현 산자의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어 길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을 갖는다는 그런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네, 메모리의 피현 산자를 처리한다. 메모리에 있는 피현 산자.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 있는 그러니까 피현 산자가 메모리 상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덧셈 명령을 한다던가 뭐 시프트 명령을 하는데, 메모리 상의 피현 산자를 그냥 처리하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전형적인,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 계속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컴퓨터가 무작정 그 클럭 수만 막 높이고, 예, 그 복잡하게 한다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명령어 수를 굉장히 줄이고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만들고, 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령어 형식이나 길이 같은 거를 고정시켜 놓는, 또 그 어드레싱 모드 같은 거를 좀 그만큼 최대한 적게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하드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명령어 집합의 설계가 달라짐으로써 하드웨어 구조도 굉장히 이렇게 변화를 주고 단순화를 시키면은 그 하드웨어도 단순해지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성능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리스크 구조입니다. 시스크라는 그 용어는 원래 없었어요. 따로 있지 않았는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제 고안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되는 용어로서 그냥 이렇게 같이 등장하게 된 약간 좀 역사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함께 품고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리스크가 어떤 건지 좀 보면은 reduced instruction, 그러니까 감소된, 감축된 명령어 집합 컴퓨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거랑 대비되게 시스크는 컴플렉스, 복잡한 명령어 집합의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의 좀 전형적인 특성들을 좀 보면은, 이 이름에 걸맞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명령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소 지정 방식, 그리고 메모리 참조는 로드 명령어와 스토어 명령으로만 제한되게끔, 어, 그 리스크 자체도 어쨌든 성능 향상을 나름 목적에 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메모리 참조는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메모리 참조를 적게 하는 게 좋다 했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다 올라가는 그 메모리, 그게 CPU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우리 램 슬롯을 CPU 안에다 꽂습니까? 그렇진 않죠. 램 슬롯은 바깥에 있습니다. CPU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 접근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뜻인데 심지어 막 그게 그 버스선이라고 하는 걸로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는 접근하는 데만 거의 한 100사이클이 막 걸립니다. 예, 그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가 거의 한두 사이클 만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되게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는 100사이클이 필요해요. 근데 별 명령어들, 뭐 덧셈 명령을 한다던가 뺄셈 명령을 한다던가 네, 시프트 명령을 하는데 메모리에 계속 참조한다? 빈번하게? 이게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좀 간편하고 막 편리해 보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성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병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 두 가지 명령어 종류, 로드 종류하고 스토어 명령어들에다가 그냥 제한을 시켜놓고 나머지 덧셈이나 뺄셈이나 뭐 기타 산술 연산들, 논리 연산들 이런 것들은 네, 레지스터랑 레지스터 사이에서만 연산할 수 있게끔 네,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예, 리스크 구조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것과 연결돼서 모든 연산은 CPU 레지스터 안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리고 고정 길이 명령어 형식을 갖는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 길이를 고정시킴으로써 갖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구조론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어쨌든 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자면은 고정 길이를 함으로써 그 명령어 길이가 들쭉날쭉하면은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이제 패치를 할 때 명령어 길이가 몇인지 이런 것들을 해독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디코딩 회로 같은 걸 구성하는데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하드웨어 구성이. 그거랑 다르게 명령어 길이가 딱 예를 들어 뭐 32비트로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32비트씩 계속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되게 그 명령어를 해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요소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조도 되게 간단해지고 그만큼 하드웨어에 필요한 부품들도 적기 때문에 예,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어,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론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거는 어셈블리어 시간이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이닝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강의의 범위에서 벗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갖는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가 단일 사이클만의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물론 그 명령어 하나하나가 단일 사이클 만에 다 실행된다. 다 똑같이 다 1사이클 만에 명령어들이 실행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 명령어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평균적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리스크 구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앞에서 다룬 것들은 좀 시스크 구조나 리스크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그 전형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밉스라는 우리들이 아마 3학년 그 컴퓨터 구조론 시간에도 이 아키텍처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 학기 내내 할 건데 어쨌든 그거를 좀 예로 들어볼 겁니다. 저 밉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 그림으로 제가 좀 가져온 거 보면은 이게 명령어 전부입니다. 예, 놀랍게도 이 치트시트 같은 거 한 장에다가 명령어들을 전부 다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밉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아키텍처 자체가 엄청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로 하는 명령어들, 그런 것들만 구성을 해놓고, 예, 최대한 이제 CPU 사이클을 적게 먹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애초에. 다음을 보면은 이 그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어 포맷도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거는 R 형식 명령어, 두 번째는 I 형식, 세 번째 J 형식인데, R 형식은 뭘까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I 형식은 여기 써있듯이 immediate고, J는요 점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 타입, 그러니까 주소 지정 방식이 아까 무슨 뭐 인덱스니 뭐 막 베이스니 뭐 PC 상대 주소니 뭐 간접 주소니 직접 주소니 막 되게 엄청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막 얘기하는 시스크다 하는 구조들은 그 어드레싱 모드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예를 들었던 전형적인 특성에서 막 그 CPU의 그 특징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 CPU마다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되게 막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막 사용하기도 하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6502 같은 그런 8비트 CPU만 해도 되게 막 제공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막 이렇게 개수가 막 5개가 넘어요. 6개, 뭐 10개 됐었나? 어쨌든 되게 단순한 그런 CPU들도 그렇게 막 많단 말이에요.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근데 이거는 아예 리스크 구조로서 그 여기 밑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로드나 스토어 하는 명령어 많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끔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들은 이렇게 I 타입으로서 레지스터하고 즉시값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AND OR 같은 R 타입 명령으로서 이렇게 레지스터끼리만 연산하게끔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럼 X86은 뭘까요? 우리가 다루는 X86은요, 70년대 후반에 개발돼 있고 명령어 수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어셈블리어 수업 시간에 막 X86 그 많은 명령어 수나 많은 그 어드레싱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X86 역시 그 시스크 구조 시절에 그런 잔재들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X86은 사실 보면은 이제 흔히 뭐 컴퓨터 구조나 컴퓨터 교재 같은 것도 이런 거 살짝 보면은 인텔 구조는 뭐 시스크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말이죠, 순수한 의미의 시스크나 리스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스크의 특성만 갖는 컴퓨터를 순수하게 개발하는 거, 리스크의 특성만 갖는 순수한 의미의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 둘 다 한계가 있어요. 시스크를 순수하게 쓰기에는 성능이 떨어지고, 리스크만 쓰기에는 되게 너무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CPU들은 대부분 그 시스크랑 리스크의 구조들, 그러니까 시스크하고 리스크의 그 특성들을 혼합을 합니다. 혼합해서 개발이 되죠. X86 같은 전형적인 시스크로 알려져 있는 CPU도 사실 요즘에는 마이크로 아키텍처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리스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X86 보고 시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명령어의 이제 피연산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PU 설계에 따른 CPU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소 지정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어 집합들 그 명령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 역시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 크게 리스크 구조랑 시스크 구조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 끝나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예, 그 단체 카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네, 제가 알아서 질의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